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네트워크 보안 개념과 프로토콜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게 된 인하대학교 컴퓨터공학과의 노희준 교수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래서 이번 첫 시간에는 네트워크 보안이 무엇인지를 먼저 이해하는 시간부터 가져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컴퓨터 네트워크에 대한 지식은 이미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네트워크를 살펴보면은 다양한 기기들이 있고 이 기기들이 매우 이제 가치가 높은 경우가 많이 있겠죠. 그리고 그 기기 안에는 우리가 뭔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기기와 정보들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 상황들이 있을 수 있죠. 외부에서 누군가 이것을 파괴하려고 한다던가 아니면은 그 정보들을 빼가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이런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방안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안들에 대해서 다루는 분야를 우리가 네트워크 보안이라고 합니다. 이제 이 네트워크 보안에서 우리가 이제 어떤 새로운 방안을 만든다라고 했을 때 이러이러한 어떤 특징들이 만족이 되는지 일단 체크를 해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미 정리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성질에 대해서 기억을 조금 하실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confidentiality, 기밀성이라고 하는 그러한 특징이 되겠습니다. 기밀성에서 얘기하는 기밀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무언가가 이제 남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어떤 상황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네트워크 측면에서 이 문제를 살펴본다라고 하면은 보내는 사람이 있고 받는 사람이 있다라고 했을 때 뭔가 이렇게 보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의도된 어떤 그 받는 사람이 있을 거기 때문에 그 받는 사람 외의 사람은 그 내용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하는 그런 어떤 그 상황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식으로 우리가 그 보내는 사람과 이제 의도된 받는 사람만이 그 메시지의 내용을 이제 확인 가능하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러한 어떤 특징이 우리가 이제 confidentiality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암호화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실현을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메시지를 이제 그 남이 알아볼 수 없도록 이제 만드는 것을 이제 암호화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다만 이제 단순히 그냥 알아볼 수 없게 만드는 거는 아닐 거고요. 그래서 이 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뒤에서 다시 한번 논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성질은 authentication, 인증입니다. 우리가 어떤 메시지를 이제 보내는 사람이 있고 받는 사람이 있을 때 서로 간에 그 상대방이 정말 그 사람이 맞는지 확인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 메시지라고 하는 게 네트워크를 통해서 교환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 메시지가 정말로 그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졌는가? 이런 부분들까지도 이제 의심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생길 수가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이러한 측면에서 이제 상대방의 어떤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어떤 게 가능하다면은 우리가 그 인증이 이제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메시지 인테그리티, 그러니까 메시지에 대한 무결성이 만족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메시지를 보내게 되면은 네트워크의 어떤 중간에 있는 기기가 그 내용을 지금 sender나 리시버가 모르게 바꿔치기를 할 가능성이 존재를 하겠죠. 그래서 그러한 어떤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이제 만약 우리가 그 탐지하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이제 그 문제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송 과정에서 또는 사후에서 그런 것들을 탐지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 메시지 인테그리티가 만족이 됐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access and availability라고 적혀 있는데요.
우리가 이 컴퓨터 네트워크를 이제 사용을 해서 많은 이제 서비스들을 실제로 이제 쓰고 있죠. 근데 이러한 서비스가 이제 만약 이용 불가능하다라고 하면은 우리 입장에서는 뭔가 그거에 대한 사용 기회를 잃는 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자체가 하나의 손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안적인 측면에서는 그런 상황을 이제 없도록 막을 필요가 있겠죠.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그 디도스라고 하는 공격에 대해서 어디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어떤 공격들이 이런 이제 어베일러빌리티에 관련된 공격과 이제 연결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되겠습니다. 자, 제가 앞에서 이제 네트워크 보안에서 만족돼야 될 기본적인 성질들에 대한 얘기를 진행을 하면서 사실은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그리고 그런 두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에 대한 이제 가정을 하고 이야기를 진행했던 것을 떠올려 봅시다. 이 사람들을 매번 이제 이런 식으로 부른다라고 하면 좀 길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 네트워크 보안에서는 관리적으로 보내는 사람을 앨리스, 그 다음에 받는 사람을 밥, 그 다음에 이제 제3자로서 무언가 이 이제 앨리스와 밥의 그 이제 반대 측에서는 일종의 적에 해당되는 사람을 이걸 부르는 사람은 좀 다양합니다만은 이제 뭐 트루디라고 우리가 보통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앨리스가 여기 지금 그림에서 보면은 데이터를 뭔가 갖고 있고 이 데이터를 밥에게 보내려고 하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은 우리 네트워크 보안에서는 어떤 그 보안 기능을 갖고 있는 이제 샌더가 있고 그래서 이 샌더를 통해 가지고 이제 밥에게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밥도 마찬가지로 이런 어떤 샌더가 보내온 메시지를 듣기 위해서 이제 보안성이 있는 리시버를 통해서 이 데이터를 받게 되는 거죠. 이제 이 샌더와 리시버 이제 사이에는 우리가 뭔가 데이터가 흘러갈 수 있는 또는 뭔가 제어에 관련된 메시지가 흘러갈 수 있는 채널이 존재할 겁니다. 근데 이 채널은 네트워크 같은 어떤 상황을 가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트루디 같은 제3자가 그 내용을 들을 가능성을 염두를 하는 거죠. 다만 이제 이 트루디가 이제 하는 행위는 꼭 듣는 것만 하는 거는 아닙니다. 앞에서도 사실 조금 얘기가 됐듯이 이제 뭐 가로채기를 해가지고 아예 밥에게 전달되지 못하게 하는 상황도 있을 수 있고요. 내용을 일부러 삭제를 한다던가 뭐 추가를 한다던가 이런 식의 상황까지도 우리가 이제 고민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앨리스와 밥에 해당되는 실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상황들은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분이 이제 뭐 웹브라우저를 사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서버에서 데이터를 이렇게 받아와야 되는 상황을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이 웹브라우저라는 클라이언트 프로그램과 서버는 서로 간에 뭔가 정보를 공유를 할 거기 때문에 그때마다 보내는 입장, 받는 입장을 왔다 갔다 하겠죠. 그런 어떤 측면에서 앨리스와 밥이 될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서버가 만약 그 전자상거래에 관련된 이제 기능을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거라고 하면은 당연히 이제 제3자가 그 내용을 이제 엿들어 가지고 뭔가 이제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상황들을 만들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어떤 툴디의 존재를 고민을 하고 그걸 막기 위한 방법들을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외에도 뭐 다양한 상황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테니까 여기 슬라이드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제 공격자 이제 나쁜 사람들은 어떤 행위를 할 수 있을까요? 뭐 다양한 행위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용어가 이미 이쪽 보안 분야에서는 이미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어들을 이제 우리가 여기 지금 몇 개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eavesdrop, 그러니까 그 도청을 하는 게 일단 제일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죠. 뭔가 메시지를 가로채 가지고 그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하다고 하면은 상대방이 그냥 이제 그 가로채는 것뿐만이 아니라 전달하기까지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이 전달을 새로 할 때 뭔가 메시지를 교체를 하거나 아니면은 추가를 해서 보내는 상황까지도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eavesdrop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메시지의 어떤 교환 과정에서 그 이제 그냥 전달이 되게 만든다라고 하면 수동적으로 뭔가 하는 이제 동작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뭔가 메시지를 뭔가 조작을 해서 삽입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런 거는 능동적으로 행동을 한 거라고 볼 수도 있어서 이런 걸 이제 수동적 공격, 능동적 공격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impersonation, 그러니까 상대방인 것처럼 내가 속이는 그런 어떤 행위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이제 패킷에 이제 소스 주소를 내가 조작을 해가지고 보내서 특정 사람이 뭔가 메시지를 보내온 것처럼 만든다라고 하면은 이런 것들은 이제 impersonation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네트워크에서 어떤 이제 클라이언트랑 서버가 정보를 이제 릴라이블하게 공유를 하기 위해서 이제 커넥션을 이제 유지를 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커넥션은 서로에게 어떤 상태를 이제 그 싱크로나이즈 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그 정보가 없으면은 그 메시지를 교환하는데 개입을 하는 게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거에 내가 어떤 이제 그 주고받는 정보들을 통해 가지고 내가 끼어들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런 걸 우리가 하이제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공격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앞에서도 잠깐 얘기가 나왔듯이 우리가 어떤 그 서비스가 있는데 이 서비스를 일반적인 사용자가 사용하지 못하도록 내가 이제 공격을 해가지고 이제 그런 상황을 유도한다라고 하면은 이 서비스가 이제 사용자 입장에서는 거부된 것처럼 이제 보이겠죠, 그렇죠?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denial of service, DOS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네트워크 보안이라고 하는 분야가 무엇인지, 거기서 어떤 성질들이 요구가 되는지, 그리고 이제 공격자가 어떠한 공격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고요. 다음으로 이 네트워크 보안의 여러 기술들을 만드는데 기초 재료로서 사용이 되는 이론 분야가 있죠. 암호학이라는 분야가 있습니다. 크립토그래피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암호학에서의 기본 원리들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이 암호학에 이제서는 다양한 용어들이 사용이 되는데요. 이 용어들에 이제 익숙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앨리스와 밥이 공유하고 싶은 데이터가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제 전송을 하겠죠. 그럼 이때 이 데이터를 우리가 plain text라고 부릅니다. 평문이라고 한국어로는 번역을 하고요. 있는 그대로의 텍스트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근데 이제 이 plain 텍스트를 그냥 채널에다가 흘려보낸다라고 하면은 트루디가 들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이걸 변화를 시켜야 할 거고요. 그래서 이 plain 텍스트를 변화시키는 알고리즘을, 그러니까 이제 인크립션 알고리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암호화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물을 우리가 사이퍼 텍스트, 암호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트루디는 이게 지금 변형된 형태의 어떤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살펴보는 게 힘들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이제 사이퍼 텍스트가 밥에게 도착을 하게 되면은 밥은 또 이걸 바로 이해할 수 없겠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원래의 플레인 텍스트 평문으로 바꾸는 알고리즘이 필요한데 이거를 디크립션 알고리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암호학에서 좀 특이한 부분은 인크립션 알고리즘과 디크립션 알고리즘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다라고 가정을 한다는 점이죠.
그래서 이 알고리즘이 알려져 있으면은 트루디 입장에서는 똑같은 알고리즘을 수행을 하면은 당연히 플레인 텍스트를 사이퍼 텍스트로 바꾸고 사이퍼 텍스트를 플레인 텍스트로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그쵸? 근데 당연히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앨리스와 밥은 이 알고리즘에 플레인 텍스트 외에 별도의 입력을 넣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금 트루디가 모르는 정보를 우리가 secret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여기서는 이제 encryption key랑 decryption key라는 용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암호화 알고리즘에 넣어주는 secret을 우리가 이제 encryption key, 그다음에 decryption 알고리즘에 넣어주는 이제 secret을 decryption key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트루디가 모르는 정보를 앨리스나 밥이 갖고 있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리고 이 정보가 뭐 서로 간에 어떤 연관성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이 플레인 텍스트를 사이퍼 텍스트로 변환을 하고 사이퍼 텍스트를 플레인 텍스트로 변환하는 게 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우리가 조금 이제 이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기호를 써서 조금 표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 키를 앨리스의 키는 KA, 밥의 키는 KB라고 이렇게 쓸 거고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키라고 하는 게 어떤 secret, 그러니까 비밀, 다시 얘기해가지고 뭔가 정보의 형태이긴 일반적으로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일종의 함수처럼 사용을 해가지고 표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KA의 M이라고 지금 아래에 적혀 있는 거를 살펴보시면은 이걸 이제 우리가 그 사이퍼 텍스트, 그러니까 암호문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KAM에 대해서 KB라고 한 또 일종의 이제 함수처럼 이렇게 키를 사용을 하면은 이 결과가 이제 그 평문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M은 KB of KA of M이라고 하는 관계가 일반적으로 성립하도록 되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암호화 알고리즘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할 건데, 얘기를 하기 전에, 이 암호화 알고리즘들을 공격할 수 있는, 이제 방법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크게 이 이제 공격을 하는 방법들은, 이제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브루트 포스라고 불리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마구잡이식으로 뭔가 공격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뭔 얘기냐면은 결국에 지금 트루디의 입장에서는 앨리스나 밥이 갖고 있는 그 시크릿을 모르기 때문에 저걸 이제 열어보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크릿이 가능한 모든 경우를 생각을 해가지고 그 결과를 다 이렇게 일일이 대조해서 본다라고 하면은 그 내용을 열어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공격을 하는 걸 우리가 브루트 포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조금 더 영리한 경우에는 이제 어차피 지금 앨리스와 밥이 전송하는 어떤 그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사실 통계적으로 어떤 특징을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앨리스가 보내는 게 영문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은 그 영문 이제 그 텍스트 안에 모음이 아무래도 자음보다는 훨씬 많은 빈도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쵸? 왜냐면은 모음이라고 하는 건 자음이랑 섞여야지 뭔가 이제 우리가 아는 이제 발음을 이렇게 만드는데 그 개수가 적잖아요. 그쵸? 적은 반면에 이제 이제 자음은 개수가 많기 때문에 이걸 이제 각각의 알파벳별로 이제 빈도를 우리가 체크를 해보게 되면은 아무래도 그 이제 모음이 훨씬 더 많이 등장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빈도를 체크를 해서 다시 여기서 이제 어떤 통계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이 지금 이제 플레인 텍스트나 아니면은 이제 사이퍼 텍스트를 살펴보는 그래서 공격을 하는 방법을 우리가 statistical analysis, 통계적 분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통계적 분석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죠. 일단 첫 번째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이제 트루디는 암호문밖에 없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것만 갖고 공격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사이퍼 텍스트 온리 어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때때로 앨리스나 밥이 뭔가 그 플레인 텍스트에 대한 정보를 뭐 실수로든 어떤 식으로든 노출을 시킬 가능성도 있죠. 몇 가지 사례를 이용을 해서 트루디가 이 지금 플레인 텍스트는 이러한 식의 사이퍼 텍스트로 변환이 되는구나를 대조를 하면서 이렇게 통계적 분석을 수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어떤 이제 공격을 우리가 non plain text attack, 기지 평문 공격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알고 있는 그런 어떤 플레인 텍스트를 이용을 해서 공격을 시도를 한다라는 거죠. 조금 더 이제 트루디가 자유도가 높은 상황은 초전 플레인 텍스트 어택입니다. 그러니까 트루디가 몇 개의 이제 그 평문을 만들어서 그 이제 그 평문에 대한 암호문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공격하기가 조금 더 쉬워지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 이제 암호화 이제 방법들을 공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을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암호문을 공격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으니까 다음으로 암호 이제화 알고리즘에 대한 것들을 좀 더 이해를 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다루는 이제 그 암호 알고리즘의 부류를 이제 시메트릭 키 크립토그래피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칭키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이 대칭키 이제 암호학에서는 앨리스와 밥이 갖고 있는 키, 시크릿의 정보가 동일하다라고 가정을 한 이제 그런 어떤 암호 알고리즘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기 때문에 이거를 대칭이 된다라고 이렇게 비유를 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어떤 이제 알파벳을 다른 어떤 알파벳에 이렇게 대응시키는 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시다. 이런 것들을 이제 뭐 군대 같은 곳에서 뭐 난수표라는 이름으로 이제 뭐 배우신 분들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정보는 이제 일종의 이제 시메트릭 키 이제 크립토그래피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앨리스와 밥은 동일한 난수표를 갖고 평문을 암호문으로 바꾸고 또 마찬가지로 받는 이제 밥 같은 경우도 암호문을 평문으로 바꾸는 게 가능할 겁니다. 왜냐면은 그 난수표의 대응 관계를 역으로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평문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이제 사실은 이 이제 방법은 아주 간단하게 그 이제 트루디가 모르는 어떤 이제 사이퍼 텍스트를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쉬워 보이지만은 사실은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이 난수표를 앨리스와 밥이 어떻게 이제 공유를 할 것인가 라는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이죠. 물론 앨리스와 밥이 물리적으로 뭔가 만날 수 있는 기회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걸 교환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 과정에서 또 트루디가 그 정보를 뭐 노출한다던가 그러니까 이제 수집을 한다던가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어떤 이제 상황이 결코 단순하진 않지만은 일단은 우리는 이 정도로만 이해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Symmetric Key Encryption의 대표적인 이제 기초적인 이제 사례로 여기 지금 이제 Substitution 이제 Cipher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방금 얘기한 난수표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A부터 Z까지 알파벳들이 있고 이거를 지금 이제 A를 예를 들어서 M, B를 N 이런 식으로 대응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사이퍼 텍스트를 생성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시를 살펴보시면은 예를 들어 밥이라고 하는 지금 단어의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B를 N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O를 K로 바꾸면 되죠. 그쵸? 이렇게 해가지고 사이퍼 텍스트를 만들 수 있고요. 그럼 거꾸로 우리가 N이라고 하는 어떤 사이퍼 텍스트의 한 글자를 봤다라고 하면은 이제 사이퍼 텍스트에서 좀 플레인 텍스트로 이렇게 거꾸로 가면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일단 N을 찾아서 여기 B가 있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K가 있으면 K의 반대는 플레인 텍스트는 O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걸 원래 평문으로 돌릴 수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 이제 암호를 사용을 하는 경우에는 이제 인크립션 키가 뭐가 되는 거예요? 이 난수표, 그러니까 이 매핑 함수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방금 살펴본 그 암호화 방법은 조금 단순하죠. 그래서 조금 더 이제 복잡한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앞에서 지금 살펴본 뭐 일종의 이제 그 substitution 이제 사이퍼가 n개가 존재한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이런 어떤 n개의 지금 사이퍼를 이제 우리가 이제 매번 이제 뭐 어떤 이제 심볼을 전송할 때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글자 같은 것이 되겠죠. 글자를 전달할 때마다 적용하는 사이퍼를, 그러니까 이제 그 암호 이제 알고리즘을 사이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알고리즘을 이제 바꿔가지고 하는 거죠. 근데 바꿔서 이렇게 보낼 때 어떤 이제 주기적으로 이걸 바꾸는 어떤 패턴이 이제 서로 간에 약속이 돼 있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예시에 나와 있는 것처럼 1번 사이퍼를 사용하다가 3번, 4번, 3번, 2번 이렇게 해서 한 주기를 만들고 이거를 반복적으로 쓰기로 약속을 하는 거죠. 이렇게 만들게 되면은 아까처럼 이렇게 간단한 이제 그 난수표가 지금 사실은 이제 여러 개가 존재하는 상황이고 이거를 섞어서 쓰기 때문에 트루디의 입장에서는 한두 개의 정보만 갖고는 사실은 그 원래 어떤 그 단어가 뭐였는지 알아내는 게 훨씬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는 인크립션 키에 해당하는, 다시 해서 시크릿에 해당하는 게 뭐가 되는 거죠? n개 지금 substitution cipher가 있는 거고 거기에다가 cyclic 패턴이 이렇게 같이 합쳐져 가지고 하나의 키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가지고 이 키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이 뭔가 그냥 하나의 그 뭐 BT어리라던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이 조금 더 복잡한 어떤 정보가 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걸 이 예시를 통해서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대칭키 암호 알고리즘에 대해서 기초적인 걸 이제 이해를 했으니까 조금 더 그 실무에서 쓰이는 그러한 이제 알고리즘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일단 첫 번째로 다루는 알고리즘은 DES, 데이터 인크립션 스탠다드라고 불리는 알고리즘입니다. 이거는 이제 미국에서 니스트라고 하는 기관이 이제 암호화 표준으로 이렇게 그 사용을 했던 그러한 이제 알고리즘에 해당이 되고요. 시메트릭 키의 이제 크기가 56비트의 비트열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입력이 되는 평모는 64비트로 되어 있다고 가정을 하고 이런 어떤 블록 사이퍼라고 하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블록 사이퍼라는 건 뭐냐면은 입력의 크기가 64비트면은 출력의 크기도 64비트가 딱 돼가지고 평문과 암호문을 이렇게 대치시켜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앞에서 살펴본 이제 사이퍼와 비슷한 형태로 쓰는 것을 우리가 블록 사이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앞에서 우리가 지금 그 대치형 사이퍼를 쓸 때 그 이제 사이클링 패턴이라고 하는 게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하나의 블록 사이퍼만 갖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뭔가 그런 사이클링 패턴에 해당되는 뭐 비슷한 거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가 그 모드 오브 오퍼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사이퍼 블록 체인이라고 하는 방법을 사용을 해서 이제 이 데스를 사용하는 상황을 오른쪽에 이렇게 간단하게 그림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어떤 상황이냐면은 지금 플레인 텍스트가 상당히 길어서 첫 번째 플레인 텍스트, 두 번째 플레인 텍스트, 세 번째 플레인 텍스트가 있다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이때 지금 이 사이퍼 블록 체이닝 CBC 모드 인크립션이라고 하는 방법은 이 데스를 사용을 해가지고 일단 암호화를 처음에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사이퍼 텍스트 1이 생성이 되겠죠? 근데 이 이제 사이퍼 텍스트 1의 값을 두 번째 플레인 텍스트를 암호화할 때 이제 그 XOR 연산을 해가지고 이제
그 블록 사이퍼에다가 넣어주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평문에서 이제 그 암호문으로 이렇게 대응되는 관계가 조금 어그러지는 상황이 발생을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앞에서 사이클릭 패턴과 비슷하게 이 이제 각각의 그 암호문이 뭔가 이렇게 그 관계를 맺으면서 뭔가 그 트루디 입장에서는 분석하기 어려워지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러한 어떤 측면에서 이렇게 모드 오브 오퍼레이션을 우리가 이 블록 사이퍼랑 결합을 해가지고 사용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근데 이제 이 데스라고 하는 게 지금 64비트의 평문을 입력을 받고 56비트의 이제 시메트릭 키, 대칭 키를 사용한다고 돼 있잖아요. 근데 56비트라고 하는 게 우리 입장에서 뭐 상당히 큰 수죠. 상당히 큰 이제 그 수의 범위이긴 한데요. 이게 브루트포스 공격이 가능합니다. 하루 정도면은 이제 하루 안에 할 수 있다라는 게 이미 알려져 있고요. 그러면은 브루트포스 공격이 뚫린다는 얘기는 이거를 믿고 지금 사용하기에는 현실적으로는 조금 어렵다라는 거죠. 물론 이 데스라는 게 이제 암호화 표준으로 사용될 정도였기 때문에 이제 통계적 분석을 하는 어떤 공격이 이제 수행돼도 상당히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데스라고 하는 게 조금 현재는 취약하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데스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사실은 트리플 데스라고 해서 이제 서로 다른 이제 키 3개를 이용을 해가지고 데스를 3번 사용을 한 거를 하나의 블록 사이퍼로 처리를 해서 이제 다루는 이제 방법도 존재를 합니다. 반면에 현재 지금 이 데스를 대체해가지고 이 리스트에서 표준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 이제 대칭키 암호 알고리즘은 AES (Advanced Encryption Standard라고 하는 알고리즘이 됩니다. 그래서 이 블록 사이퍼는 128비트의 블록을 처리를 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고요. 키의 크기는 128비트부터 256비트까지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알고리즘을 우리가 브루트포스로 이제 디크립션을 시도를 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AES에서 이제 한 지금 149 트릴리언 이어스만큼의 시간이 걸릴 수 있다. 만약 이제 데스가 1초 걸린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다시 얘기해서 그 데스보다 훨씬 이제 많은 횟수를 테스트를 해봐야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